바보랑 거지가 결혼을 하네. 하객들의 미소 뒤에 숨은 비웃음을 서은채는 알아챘습니다. 강우진, 32살, 삼류 재벌가의 둘째 아들, 그리고 바보. 형님, 저 여자 진짜 우진이랑 결혼하는 거예요? 돈 때문이겠지. 우진이가 바보라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곳은 없었어요.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 병든 어머니, 이 결혼이 마지막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첫날 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그것. 피로 얼룩진 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 적힌 문장. 이 계약의 당사자는 사망했습니다. 담장의 라디오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으니 가장 편안한 자세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3월의 봄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아니, 사실 은채의 마음이 더 차가웠는지도 몰라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신부다운 설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은채야, 정말 괜찮겠니?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온 친구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는 은채의 유일한 하객이었어요. 아버지는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 중이었고, 어머니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계셨으니까요. 괜찮을 리가 있겠어? 근데 어쩌겠어. 은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강우진이라는 남자를 처음 본 건 석 달 전이었어요. 어머니의 수술비를 구하지 못해 병원 복도를 헤매던 그날 한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죠. 제 아들과 결혼해 주실 수 있나요? 이명희, 사마그룹 회장의 부인이자 강우진의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재벌가에서 왜 은채 같은 평범한 여자에게 결혼을 제안하겠어요? 하지만 이명희의 다음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조금 특별한 아이거든요. 머리가 좀 불편해서 말이에요. 제대로 된 집안 여자들은 아무도 결혼하려 하지 않아요. 바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재벌 2세지만 정신연령이 아이 수준이라는 소문은 은채도 들어본 적 있었거든요. 이명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은채를 훑어보더니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수술비 전액, 아버지 빚 정리, 그리고 매달 생활비. 조건은 단 하나예요. 우진이와 결혼해서 3년만 같이 살아주세요. 아이는 안 가져도 됩니다. 냉혹한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은채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식장으로 향하는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누구도 은채를 축복하지 않았죠.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는 걸. 신랑 입장하십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당황했습니다. 입장하는 강우진의 모습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키 큰 체구의 단정한 턱시도, 잘생긴 얼굴, 언뜻 보면 완벽한 신랑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은채는 이해했어요. 우진은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가 어딘지, 왜 자신이 이 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요. 형님, 제 진짜 바보 맞죠? 앞줄에 앉은 젊은 남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은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식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서약도, 반지 교환도 모두 기계적이었어요. 우진은 시키는 대로 움직였지만 그의 눈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입맞춤하세요. 사회자의 말에 우진이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 어색하게 웃기만 했죠. 결국 은채가 먼저 까치발을 들고 우진의 뺨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억지로 짜낸 듯한 박수 소리가 식장을 채웠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피로 연장은 더 지옥이었습니다. 강씨 가문의 친척들은 은채를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맞죠? 우진이 불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런 여자랑 결혼시키다니. 저 여자 집안이 빚쟁이 집안이래요. 완전 거지네.
귓속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목소리였습니다.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죠. 은채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우진이 잘 부탁해요. 이명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소는 지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예, 어머님.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명희는 은채의 어깨를 툭 쳤어요. 우진이가 바보긴 하지만 우리 집안 사람이에요. 그거 명심하세요.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안 망신시키는 일 없기를 바래요. 3년만 조용히 있다가 계약대로 나가면 되니까. 냉혹한 말이었습니다. 은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은채와 우진은 강가의 별채로 안내됐습니다.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신혼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외딴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필요한 건 전화하세요. 집사가 무뚝뚝하게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은채와 우진 둘만 남았어요. 우진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TV를 켰습니다. 만화 채널이었어요. 그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킥킥거렸습니다. 은채는 한숨을 쉬며 2층 침실로 올라갔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 모든 게 새 것이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감옥 같았거든요. 웨딩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울음을 참았더니 얼굴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어 물티슈를 찾으려던 순간 은채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 두꺼운 서류 봉투가 있었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새로 준비한 신혼집인데 왜 서랍에 뭔가 들어있을까요? 은채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봉투를 여는 순간 그녀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계약서. 하지만 보통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종이 곳곳에 갈색으로 변한 얼룩이 묻어 있었거든요. 피. 마른 피였습니다. 이게 뭐지? 손이 떨렸습니다. 은채는 계약서를 펼쳤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혼인계약서, 강우진, 한소미. 한소미? 은채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 없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은채가 받은 것과 비슷했어요. 3년 계약, 생활비 지급, 수술비 지원. 그런데 마지막 장, 특약 조항에 이상한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본 계약의 1차 당사자 한소미는 2024년 11월 3일자로 사망 처리되었음을 확인함. 사망? 은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전에도 자신처럼 강우진과 계약 결혼을 한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가 죽었다는 말인가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재빨리 계약서를 봉투에 넣고 서랍 깊숙이 다시 밀어넣었어요. 손을 씻고 침대에 앉았을 때 우진이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자러 왔어. 우진은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은채는 그를 바라봤어요. 이 남자가 정말 바보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래요. 침대 넓으니까 같이 써요. 은채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침대 반대편에 누웠어요. 등을 돌린 채 곧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피 묻은 계약서, 사망한 한소미, 그리고 자신. 무언가 잘못됐습니다. 이 집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은채는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 던져진 거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낯설었습니다. 은채는 눈을 떴지만 한동안 천장만 바라봤어요. 여기가 어디였죠? 아, 맞아. 강가의 별채. 감옥 같은 신혼집. 옆을 보니 우진은 이미 일어난 뒤였습니다. 침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은채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 본 그 계약서가 꿈이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있었어요. 은채는 다시 계약서를 꺼내 찬찬히 읽어봤습니다. 한소미. 1997년생. 2021년에 강우진과 계약 결혼을 했고 2024년 11월에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죠.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왜 이 계약서가 여기 있을까요? 왜 피가 묻어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소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은채는 계약서를 다시 서랍에 넣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선 우진이 만화를 보고 있었어요. 바닥엔 과자 부스러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우진 씨, 아침 안 드셨어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저었어요. 배고파. 그럼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은채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더니 재료가 가득했어요. 계란, 소시지, 빵, 우유. 은채는 간단하게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우진 씨 먹어요. 테이블에 음식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우진은 느릿느릿 일어나 의자에 앉았어요. 포크를 찝더니 계란을 콕콕 찔렀습니다. 마치 장난감 가지고 노는 아이처럼요. 은채는 그를 관찰했습니다. 정말 바보일까요? 표정은 멍했지만 가끔 눈빛이 또렷해 보일 때도 있었거든요. 우진 씨. 응? 혹시 한솜이라는 사람 아세요?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의 손이 멈췄어요. 아주 잠깐,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분명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몰라. 정말요? 예전에 우진 씨랑 같이 살았던 사람 아닌가요? 몰라. 나 기억 안 나.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확신했어요. 저 반응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채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집사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세댁님, 본체에서 아침 식사하러 오시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은채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우진도 함께 본체로 향했어요. 본체는 별채와 달리 웅장했습니다. 현관부터 대리석 바닥이었고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죠. 식당에 들어서자 이명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의 차가운 인상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세댁. 이명희가 말했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우진은 은채 옆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소개할게요. 우진이 누나 강서희예요. 이명희가 옆에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강서희. 사마그룹 전략기획실장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 있었어요. 냉혹하고 똑똑하기로 유명한 여자였죠. 처음 뵙겠습니다. 서은채입니다. 은채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서희는 차갑게 은채를 훑어봤어요. 그래요? 우진이 새 신부라면서요? 예. 힘들 텐데. 우진이가 워낙 특별하니까. 서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은채는 참았어요. 화를 내봤자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용했어요. 우진은 숟가락질이 서툴러 국을 흘렸고 서희는 그걸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러니까 제가 우진이는 시설에 보내자고 했잖아요. 서희야, 그만해. 사실이잖아요. 저렇게 바보인데 결혼을 시키는 게 말이 돼요? 그냥 돈 주고 조용히 살게 하면 되지. 서희의 말에 은채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진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마치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요. 세댁, 우진이 잘 챙겨줘요. 3년이면 금방 가니까. 이명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별채로 돌아오는 길, 은채는 멈춰 섰습니다. 본체 뒤편에 작은 창고 같은 건물이 보였거든요. 낡았고 출입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우진 씨, 저기 뭐예요? 은채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분명히 반응했어요. 가면 안 돼. 왜요? 어머니가 가지 말래. 우진은 은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별채로 데려가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은채는 그 창고가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별채로 돌아온 뒤 은채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한소미를 검색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SNS도 기사도 아무것도요. 이상했습니다. 2024년에 죽었다면 최소한 부고
기사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은채는 다시 검색어를 바꿨습니다. 강우진 결혼, 사마그룹 며느리.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두 최근 은채와의 결혼 기사뿐이었어요. 한소미에 대한 언급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워진 거야? 은채는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소미의 흔적을 지운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은채는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계약서 외에 다른 건 없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였어요. 나를 찾지 마. 위험해. 떨리는 손글씨였습니다. 은채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한소미는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정말 죽은 걸까요? 은채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집의 비밀을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은채는 본체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그 창고를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집사들의 눈길이 따가웠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이든 가정부가 다가왔습니다. 은채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산책하려고요. 본체 쪽은 함부로 돌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께서 싫어하세요. 가정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죠. 우진이 잠든 뒤 은채는 조용히 별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본체 뒤편으로 향했어요. 창고 앞에 섰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은채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깨진 유리 틈으로 손을 넣어 안을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창고 안엔 여자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어요. 드레스, 구두, 가방. 모두 먼지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 우진과 함께 찍은 사진. 은채는 사진 속 여자를 알아봤습니다. 계약서에 있던 이름, 한소미. 그녀는 분명 살아있었습니다. 적어도 사진을 찍을 당시에는요.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집은 비밀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엔 강우진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은 전쟁터였습니다. 이명희가 차가운 눈빛으로 은채를 노려보고 있었거든요. 어젯밤 어디 갔다 왔어요? 예. 은채는 당황했습니다. 들켰을까요? 경비가 봤대요. 한밤중에 별채 밖을 돌아다녔다고. 이명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옆에 앉은 서희가 비웃듯 웃었어요. 세댁, 여긴 감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곳도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잠이 안 와서 산책했을 뿐이에요.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명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우진이 챙기기도 바쁠 텐데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3년 계약이잖아요. 조용히 있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은채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결심을 굳혔어요. 한소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식사를 마치고 별채로 돌아가는 길, 나이든 가정부가 은채를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가정부는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함부로 캐묻지 마세요. 이 집엔 비밀이 많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조심하세요. 전에도 세댁님 같은 분이 계셨는데. 가정부는 말을 흐렸습니다. 은채는 다급히 물었어요. 한소미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가정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났어요. 모르겠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서둘러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은채는 답답했어요. 모두가 뭔가 알고 있으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별채로 돌아오니 우진이 소파에 누워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그 옆에 앉았어요. 우진 씨. 응?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줄래요? 한소미.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우진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놓치지 않았어요. 우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걸요. 몰라. 기억 안 나. 거짓말.
우진 씨는 알고 있어요. 은채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으로 그의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위험해. 뭐가요? 알면. 위험해. 우진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은채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 남자 정말 바보일까요? 아니면. 그때 은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유나였어요. 은채야, 너 괜찮아? 뉴스 봤어? 무슨 뉴스? 너희 시아버지 회사 횡령 의혹으로 검찰 조사받는데. 지금 난리야. 은채는 놀라서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선 사마그룹 본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사마그룹 강철수 회장, 수백억 대 횡령 의혹, 검찰 압수수색 착수. 화면 속에서 이명희가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은채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집안이 무너지면 자신의 계약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날 오후 본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를 압수하기 시작했거든요. 은채는 별채 창문으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집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님께서 부르십니다. 지금 당장 본체로 오시래요. 은채는 우진과 함께 본체로 갔습니다. 거실엔 이명희와 서희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앉아요. 이명희가 말했습니다. 은채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들었죠? 우리 집안이 지금 곤란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외출 금지예요. 기자들이 새댁을 노릴 거예요.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요. 하지만 계약 위반하고 싶지 않으면 말 들어요. 알겠어요? 이명희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별채로 돌아온 뒤 은채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전화가 와 있었어요.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시죠? 입원비가 연체됐는데요. 네. 시댁에서 매달 보내주기로 했는데 이번 달 입금이 안 됐어요. 빨리 처리 안 하시면 퇴원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은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이명희에게 연락해야 할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돈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은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산더미였거든요. 어머니 병원비, 강씨 가문이 위기, 그리고 한소미의 비밀. 새벽 2시쯤 은채는 물을 마시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우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 씨? 왜 안 주무세요? 은채가 다가갔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멍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또렷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앉아요. 우진의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낮고 차분했어요. 은채는 얼어붙었습니다. 당신, 누구예요? 강우진이죠. 당신 남편. 우진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은채는 뒤로 물러섰어요. 바보 행세는 뭐예요? 왜 그런 짓을? 살아남으려고. 우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은채는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집안은 썩었어요. 어머니도 누나도 아버지도 전부 범죄자들이에요. 나만 바보 행세하면서 살아남았죠. 우진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채는 주저앉았어요. 그럼 한소미는요? 그 사람도 당신처럼. 소미는 죽었어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담겼어요.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소미가 비밀을 알아버렸거든요. 이 집안의 더러운 비밀을요. 그래서 뭐예요? 죽임을 당했어요. 은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요?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은채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비었거든요. 거짓말. 이죠?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우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미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나처럼 돈 때문에 이 집에 왔죠. 처음엔 나도 바보 행세하면서 숨어 지냈는데 소미가 눈치챘어요. 그리고 우리 가까워졌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채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소미는 호기심이 많았어요. 이 집안의 비밀을 파고들었죠. 아버지 회사의 비자금, 어머니의 횡령, 누나의 배임. 전부 알아냈어요. 그리고 증거를 모았죠. 그걸 왜 고발하려고 했어요. 경찰에. 소미는 정의로운 사람이었거든요. 우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어요. 하지만 들켰어요. 어머니가 소미의 계획을 알아챘죠. 그리고요? 사고로 위장했어요. 소미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했죠. 머리를 부딪혀 죽었대요. 하지만 나는 알아요. 어머니가 밀었다는 걸. 은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경찰은요? 조사는요? 돈으로 무마했어요. 부검도 안 했어요. 시체는 화장했고 모든 기록은 지워졌죠. 소미는 그렇게 사라졌어요.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채는 처음 봤어요. 이 남자가 우는 걸. 미안해요. 당신도 같은 처지로 만들어서. 뭐라고요? 어머니가 또 같은 짓을 하려는 거예요. 당신을 데려와서 이용하고 버리려는 거죠. 은채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한소미의 대체품이었다는 말인가요? 왜 미리 말 안 했어요? 왜 가만히 있었어요? 은채는 소리쳤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해봤자 믿겠어요? 나는 바보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누가 내 말을 믿어줘요? 그럼 지금은요? 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위험하니까요. 어머니가 당신을 눈엣 가시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너무 많이 캐묻으니까. 우진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도망쳐요. 지금 당장. 이 집을 떠나요. 어머니 병원비는요? 아버지 빚은요? 포기해요. 돈보다 목숨이 중요해요.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어머니는 제가 없으면 죽어요. 아버지도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그럼 죽을 거예요. 소미처럼. 우진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채는 며칠 동안 혼란 속에서 보냈습니다. 우진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떠날 수 없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계속 독촉 전화가 왔고, 아버지는 여전히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명희가 은채를 불렀습니다. 본체 응접실이었어요. 이명희는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세댁. 은채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이명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은채를 바라봤어요. 세댁, 솔직하게 물을게요. 뭘 찾고 있어요? 예. 창고도 뒤지고, 가정부들한테 물어보고. 뭘 찾는 거예요? 이명희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은채는 숨이 막혔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요. 한소미 얘기 들었죠? 은채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희는 비웃었어요. 그래요, 들었겠죠. 소미는 불쌍한 애였어요. 너무 많이 알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은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명희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사고였어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거짓말. 증명할 수 있어요? 경찰도 사고로 결론 냈는데? 이명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은채는 온몸이 떨렸어요. 세댁 충고할게요. 쓸데없는 호기심은 몸에 해로워요. 소미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요. 알겠어요? 대답해요. 알겠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명희는 만족한 듯 웃었어요. 그래요. 착하네요. 3년만 잘 버티면 당신도 자유예요. 은채는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우진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은채는 울었습니다. 우진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무력해서.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은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날 밤, 은채는 조용히 별채를 빠져나왔습니다. 우진이 잠든 뒤였어요. 본체 뒤편 창고로 향했습니다. 자물쇠를 망치로 부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전등을 비추며 창고를 뒤졌습니다. 한소미의 물건들 사이에서 뭔가 단서를 찾고 싶었어요. 옷가지를 헤치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작은 USB였어요. 상자 밑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은채는 USB를 챙기고 서둘러 창고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밖에는 누군가 서 있었어요. 서희였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은채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세댁, 뭐 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말씀 못 들었어요? 조용히 있으라고. 서희가 다가왔습니다. 은채는 뒤로 물러섰어요. 그 USB 내놔요. 싫어요. 내놓으라고. 서희가 은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팠어요. 은채는 버둥거렸지만 서희가 더 힘이 셌어요. 놔줘요. 이 여자가 정말. 서희가 은채를 밀쳤습니다. 은채는 뒤로 넘어졌어요.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나이든 가정부였어요. 달려와서 은채를 일으켰습니다. 서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비켜요, 김 여사. 이건 집안일이에요. 서희는 은채에게서 USB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부러뜨려 버렸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어요, 세댁. 서희는 차갑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은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증거도 희망도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은채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였죠? 재벌가의 어두운 비밀, 그리고 사라진 한소미의 진실, 모든 게 은채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은채가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지, 그리고 강씨 가문의 비밀이 어떻게 밝혀질지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사흘 동안 은채는 별채에 갇혀 지냈습니다. 이명희의 명령이었어요. 문 밖에는 경비가 지키고 서 있었고 휴대폰도 압수당했습니다. 우진은 평소처럼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은채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줬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김 여사가 몰래 별채를 찾아왔습니다. 나이든 가정부였어요. 그날 밤 은채를 도와줬던 분이죠. 세댁님, 잠깐 얘기 좀 해요. 김 여사는 주위를 살피며 속삭였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세댁님, 소미 씨 아시죠? 김 여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은채는 숨을 죽였어요. 예, 알아요. 소미 씨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한테 뭔가 맡겼어요. 김 여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은채의 심장이 뛰었어요. 이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소미 씨가 그러더라고요. 만약 자기한테 무슨 일 생기면 이걸 경찰한테 전하래요. 근데 전 무서웠어요. 이 집안이 무섭거든요. 김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채는 봉투를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왜 이제야 주시는 거예요? 세댁님이 소미 씨랑 닮았어요. 착하고 정의로운 사람. 그래서 이번엔 도와주고 싶었어요. 김 여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채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김 여사가 떠난 뒤 은채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또 다른 USB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편지 한 장. 이걸 읽는 당신에게. 나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진실은 살아남아야 해요. 이 USB엔 강씨 가문의 모든 범죄 증거가 담겨 있어요. 횡령, 배임, 뇌물, 그리고 살인. 부디 이걸 세상에 알려주세요. 마이너스 한소미. 은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한소미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어요.
우진 씨. 은채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우진이 놀라며 일어났어요. 왜요? 이거, 봐요. 소미 씨가 남긴 거예요. 은채는 USB를 보여줬습니다. 우진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진짜예요? 편지도 있어요. 소미 씨가 쓴 거예요. 우진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미,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우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은채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요? USB를 확인해 봐야 해요. 뭐가 들었는지. 우진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았어요.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문서, 사진, 녹음 파일. 클릭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사마그룹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어요. 수백억 원이 비밀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이었습니다. 이거, 대박이에요. 우진이 중얼거렸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이명희와 서희의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소미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그럼 어쩌겠어. 처리해지. 죽이는 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사고로 꾸미면 돼. 전에도 그렇게 했잖아.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은채와 우진은 숨도 쉬지 못하고 들었어요. 계단에서 밀면 돼. 머리를 다쳐 죽었다고 하면.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은채는 입을 막았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이건 살인 계획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됐죠. 우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은채는 USB를 빼냈어요. 경찰에 가요. 지금 당장. 안 돼요. 왜요? 이 집안은 경찰도 매수했어요. 소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언론에 제보하려 했던 거예요.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채는 좌절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계속 이렇게 있을 순 없잖아요. 기자예요. 믿을 만한 기자를 찾아야 해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친구 유나가 기자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연락할 수 있어요? 휴대폰을 뺏겼는데. 은채는 난감했습니다. 우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어요. 제 휴대폰 쓰세요. 어머니가 제 폰은 신경 안 써요. 어차피 바보니까.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은채는 우진의 폰을 받아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유나야, 나야. 은채. 은채? 무슨 일이야? 연락도 없고.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믿을 만한 탐사 기자 아는 사람 있어? 유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큰일이야. 강씨 가문에 대해 폭로할 게 있어. 진심이야? 응. 목숨 걸고 하는 말이야.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선배 기자 있어. 조민석이라고 CBS에서 탐사 보도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연락처 보내줘. 빨리. 알았어. 조심해, 은채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유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조민석 기자의 연락처였습니다. 은채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민석 기자님이신가요? 그런데요. 누구시죠? 제 이름은 서은채예요. 사마그룹 강우진의 아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강씨 가문에 대해 제보할 게 있어요. 살인, 횡령, 모든 증거가 있어요.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은 못 나가요. 감시당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USB를 전달할 방법을 찾을게요.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세댁님. 재벌가 스캔들은 위험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은채는 우진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USB를 전달하죠? 김 여사한테 부탁해요. 그분이면 가능할 거예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를 다시 불렀어요. 상황을 설명하고 USB를 건넸습니다. 여사님, 이걸 조민석 기자한테 전해주실 수 있어요? 김 여사는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소미 씨를 위해서라도 해야죠. 김 여사가 떠난 뒤 은채와 우진은 기다렸습니다. 불안한 밤이었어요. 혹시 들키진 않을까? 혹시 실패하진 않을까? 하지만 다음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사마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내부 제보로 드러나 검찰 전격 수사, 이명의 여사, 며느리 살해 계획 녹음 파일 공개, 경찰 수사 착수, TV 화면 속에서 이명희와 서희가 수갑을 찬 채 연행되고 있었습니다. 은채는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사마그룹 본사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검찰은 회사 전체를 압수수색했어요. 강철수 회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카메라 플래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죠. 은채와 우진은 별채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선 조민석 기자가 나와 보도하고 있었어요. 사마그룹 이명의 여사와 강서희 전무는 오늘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혐의는 횡령, 배임, 그리고 살인교사죄입니다. 특히 2024년 사망한 한소미 씨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경찰은 타살 가능성을 두고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은채는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한소미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우진 씨, 우리 해냈어요. 아직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우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은채는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와 누나가 구속됐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연루돼 있어요. 그리고 회사 임원들, 로비한 정치인들, 전부 엮여 있죠. 우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본체 쪽에선 검찰 수사관들이 서류 상자를 나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할 일이 더 남았어요. 뭔데요? 증언이요. 법정에서 직접 증언해야 해요. 소미를 위해서요.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진의 말이 맞았어요. 증거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살아있는 증인이 필요했죠. 그날 오후 경찰이 별채를 찾아왔습니다. 은채와 우진은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보호 차원의 동행이었습니다. 조사실에서 은채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결혼 과정, 피 묻은 계약서 발견, 우진의 고백, 김 여사의 도움, 그리고 USB 전달까지.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소미 씨 사건, 처음부터 의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사고사로 종결됐죠. 이번엔 끝까지 파헤칠 겁니다. 은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진도 별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바보 행세를 했던 이유, 한소미와의 관계, 그리고 어머니와 누나의 범죄를 목격한 순간들을 상세히 진술했어요. 강우진 씨,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그리고 믿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전 바보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소미가 죽고 나서 전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냥 살아남는 게 목표였죠.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은채와 우진은 경찰 보호 아래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강씨 가문의 보복이 두려웠거든요. 안전가옥은 작은 아파트였어요. 2층짜리 빌라의 한 호수였죠. 경비가 24시간 지켰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셔야 합니다. 재판 끝날 때까지요.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진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둘만의 공간이었어요. 강씨 가문의 감시도 위협도 없는 곳. 은채씨. 우진이 처음으로 은채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네.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전 평생 바보 행세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니에요. 저도 고마워요. 우진 씨가 진실을 말해줬으니까 살 수 있었어요. 은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도 따라 웃었어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명희와 서희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섰어요. 은채와 우진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증인 한소미 씨의 사망과 관련하여
아는 바를 진술해 주십시오. 판사가 물었습니다. 우진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2024년 11월 2일 밤, 저는 본체 2층 계단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때 소미와 어머니가 다투는 소리를 들었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우진은 계속했어요.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고발해? 넌 죽어도 싸. 그리고 소미를 밀었습니다. 소미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요. 이명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넌 바보잖아. 네가 뭘 알아? 어머니, 저 바보 아니에요. 평생 연기한 거예요. 당신들한테 죽지 않으려고.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방청석은 충격에 빠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피고인 앉으세요. 이명희는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은채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피 묻은 계약서, 창고의 한소미 물건들, 그리고 김 여사에게 받은 USB까지 모두 설명했어요. 한소미 씨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 했죠.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전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은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어요. 이어 더 많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판사는 다시 망치를 두드렸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어요. 공판이 끝난 뒤 은채와 우진은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세댁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진 씨, 바보 행세는 왜 하셨습니까? 재벌가의 민낯,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은채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한소미 씨는 영웅이었어요. 혼자서 거대한 악에 맞서 싸웠죠. 전 그분의 용기를 이어받았을 뿐이에요. 부디 한소미 씨를 기억해주세요. 은채의 말에 기자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은채와 우진의 증언으로 도배됐습니다. 여론은 들끓었어요. 사마그룹에 대한 분노, 한소미에 대한 추모, 그리고 은채와 우진에 대한 응원.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은채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대부분 응원과 격려였습니다. 은채 씨, 우진이 불렀습니다. 네? 우리, 이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될 거예요. 진실은 결국엔 이긴다고 하잖아요. 은채는 웃었습니다. 우진도 따라 웃었어요. 창밖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었어요. 그리고 은채는 알았습니다. 자신들도 그 빛 중 하나라는 걸.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더 많은 증거가 나왔어요. 사마그룹의 비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수천억 원대 횡령, 정치인 뇌물 공여, 하청업체 착취,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들. 한소미만이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강씨 가문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자살로 처리된 회계사, 2021년 실종된 내부 고발자, 2023년 교통사고로 죽은 기자. 모두 강씨 가문의 비리를 알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았죠. 검찰은 이들 사건을 재수사했습니다. 증거가 속속 드러났어요. 은폐된 부검 기록, 조작된 사고 보고서, 매수된 증인들. 사마그룹,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포착. 검찰 수사 확대. 뉴스는 연일 터져나왔습니다. 여론은 들끓었고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집회를 열었어요. 재벌 특권 없애라. 한소미를 기억하라. 정의를 세워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채는 TV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강철수 회장의 비서였던 박준혁이었어요. 그는 검찰의 잦은 출두에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회장님의 명령으로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한소미 씨 사건 당시 부검 기록을 조작하고 목격자를 매수했어요. 박준혁의 증언은 결정타였습니다. 강철수 회장도 공범이었던 거죠. 아버지까지. 우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채는 그의 손을 잡아줬어요. 괜찮아요.
잘못한 사람은 벌 받아야 해요. 가족이라도요.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재판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최종 변론이 진행됐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들은 권력과 돈을 이용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한소미 씨뿐 아니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죠.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 집단의 행위입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소미 씨는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은채 씨와 강우진 씨는 용기를 내어 증언했습니다. 이들의 용기에 보답하는 길은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지만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변호인 측 변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피고인들은 단지 회사를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악의는 없었어요. 변호사의 말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때 이명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변호사가 말렸지만 이명희는 듣지 않았어요. 전 잘못했어요. 인정합니다. 소미를 죽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제가 지시했어요.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서희가 놀라며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서희야, 이제 그만하자. 이제 끝났어. 이명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판사를 바라봤어요. 전 권력에 취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이명희는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세댁 미안해요. 당신도 소미처럼 버리려 했어요. 용서를 구하진 않아요. 그냥 미안해요. 은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명희의 참회가 진심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인 이명희, 살인교사, 횡령, 배임,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서희, 살인방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강철수, 증거인멸,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법정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은채는 울었어요. 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우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은채와 우진은 한소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공원묘지였어요. 소미의 부모님도 와 계셨습니다. 우진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 딸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소미의 어머니가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은 울음을 참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진작 지켜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우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소미도 우진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소미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채도 눈물을 흘렸어요. 묘 앞에 꽃을 놓고 넷은 한동안 묵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소미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이제 편히 갈게. 은채는 그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사마그룹은 해체됐어요. 자산은 국가에 환수됐고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강씨 가문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은채는 어머니 병원비를 받았습니다. 강씨 가문이 밀린 돈을 보상금 형태로 지급한 거였죠. 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아버지의 빚도 정리됐어요. 은채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어머니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는 웃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이제 다 괜찮아요. 우진은 바보 행세를 그만뒀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가 실제로는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에요. 강우진, IQ 142 판명.
20년간 바보 행세는 생존 전략.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진을 영웅으로 칭송했어요. 하지만 우진은 조용히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은채와 우진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작은 도시의 아파트를 얻었어요. 강씨 가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여기, 괜찮아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은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어요. 좋아요. 평화로워요. 은채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진도 따라 웃었어요.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작은 서점을 열었어요. 한소미를 기리는 마음으로 소미의 책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진은 인권 변호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어요. 나이가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미 같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권력에 짓밟힌 사람들을요. 우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은채는 그런 우진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느 날 서점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 여사였어요. 여사님. 은채는 반가워하며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는 웃으며 은채를 안아줬어요. 세댁님, 아니 은채씨.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여사님은요? 저도 강씨 가문에서 일하는 거 그만뒀어요. 이제 자유예요. 김 여사는 웃었습니다. 은채도 함께 웃었어요. 소미 씨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이 서점. 김 여사가 서점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은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은채와 우진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은채 씨. 우진이 멈춰 섰습니다. 은채도 멈췄어요. 네? 우리 진짜 결혼할래요? 네. 은채는 당황했습니다. 우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였습니다. 처음 결혼은 계약이었잖아요. 이번엔 진짜로 하고 싶어요. 사랑으로요. 우진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은채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없었으면 전 아직도 바보 행세하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이 절 구해줬어요. 아니에요. 우진 씨가 절 구해줬어요. 제가 한소미 씨처럼 될 뻔했는데. 그럼 우리 서로 구해준 거네요. 우진은 웃었습니다. 은채도 웃었어요. 네. 결혼해요. 은채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진이 반지를 끼워줬어요. 딱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한강 위로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1년 뒤, 은채와 우진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은채의 부모님, 친구 유나, 김 여사, 그리고 한소미의 부모님. 축하합니다. 소미의 어머니가 은채를 안아줬습니다. 우리 소미도 하늘에서 축복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소미 언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은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은채와 우진은 한소미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차림 그대로요. 소미 씨, 우리 결혼했어요. 우진이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당신이 시작해준 일이에요.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린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은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편히 쉬세요. 우리가 언니의 목까지 행복하게 살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와 우진은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5년 뒤, 은채와 우진은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소미였어요. 한소미를 기리는 이름이었습니다. 소미야, 이리 와. 은채가 불렀습니다. 3살 소미가 종종 걸음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 소미, 이 사람 누군지 알아? 은채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소미의 사진이었어요. 누구예요? 엄마의 언니야.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어. 소미 이름도 이분 이름에서 따온 거야. 와, 예뻐요. 어린 소미가 사진을 만졌습니다. 은채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예쁘지? 소미도 언니처럼 용감하게 자라렴. 네.
어린 소미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어요. 세상은 변했습니다. 재벌 개혁법이 통과됐고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강화됐어요. 한소미의 죽음이 만든 변화였습니다. 은채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피 묻은 계약서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만약 우진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만약 김 여사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하지만 모든 만약은 의미 없었어요.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였고 그 결과 세상은 조금 더 나아졌으니까요. 은채 씨 뭐 생각해요? 우진이 물었습니다. 그냥 소미 언니 생각. 저도요. 가끔 생각해요. 소미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 행복했을 거예요. 언니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 행복해야죠. 우진은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채도 꽉 잡았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새로운 계절이 왔습니다. 은채와 우진, 그리고 어린 소미는 함께 웃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소미도 웃고 있을 거라고 은채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은채와 우진의 이야기, 그리고 한소미의 희생. 참 무겁고도 따뜻한 이야기였죠. 처음엔 절망적이었어요. 재벌가의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은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진도 용기를 냈죠. 그리고 김 여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작은 용기를 모았을 때 거대한 악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소미는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정신은 살아남았어요. 은채와 우진을 통해, 그리고 어린 소미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우리 모두는 살아가며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때론 쉬운 길을 택하고 싶을 때도 있죠. 눈 감고 귀 막고 그냥 넘어가고 싶을 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그게 옳은 걸까요? 정의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작은 용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약한 사람 편에 서는 것,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오늘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은채처럼, 우진처럼, 그리고 한소미처럼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과 정의가 함께하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